2026년 1월 6일 도쿄 채권 시장의 역사적인 숫자가 찍혔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2.1%. 이 수치는 단순한 금융지표가 아닙니다. 1999년 이후 27년 동안 지켜졌던 안정선이 처음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장 반응이 아닙니다. 헌법 위반 논란, 중의원 해산설, 유권자 불신과 금리 패닉,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BOJ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정부는 감세를 밀어붙이며 국채를 더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금리 폭등 엔저 국가 신뢰 붕괴. 이제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가 맞는가? 2026년 1월 일본 국채금리가 27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한 금리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치의 충돌 구조 그 자체였죠. 한쪽에서는 총리가 말합니다. 소비세를 낮추고 재정을 풀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의 정권은 2026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 확대를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예산안 자체의 금리 3.0% 가능성까지 반영하며 국채 금리 상승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본은행 BOJ는 금리 인상을 선언합니다. 우에다 총재는 0.75% 기준금리 상향, 그리고 양적 긴축 큐티까지 언급했죠. 재정은 돈을 푼다. 통화는 돈을 걷는다. 이건 말 그대로 일본 내부에서 자기 나라에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는 구조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장은 헌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헌법 제83조 국가 재정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통제한다. 제85조 국가의 지출은 국회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 동의 없이 국채를 무한 발행하고 예산에서조차 금리 상승을 기정사실화한 건 헌법 질서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서민들입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오릅니다. 기업 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가계와 기업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BOJ 총재는 이례적으로 언론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서민 경제는 곧 붕괴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에는 그 단어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한 가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 안에 영상 후반을 뒤집을 결정적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재정과 통화정책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헌법과 국민 심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6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2.1%를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1999년 이후 최고치 무려 27년 만의 경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1월 23일 금리는 또다시 2.26%까지 올랐습니다. 이 상승폭은 한 달 새 0.21%p, 전년 대비 1.03%p, 작년 1월의 1.0%에서 무려 2배 넘게 치솟은 수치입니다. 금리란 국가 신용의 온도계입니다. 이 정도 상승은 투자자들이 일본 정부의 재정 운영에 구조적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발행한 30년물 국채금리는 2025년 12월부터 3.4%를 넘었고 2026년 전망치는 3.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장기물은 국가에 대한 긴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지표가 흔들린다는 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장기적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된 예산안, 2026년 일본 정부 예산안은 금리 가정을 2.1%,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산안이 금리 상승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이건 자기 모순적 구조, 곧 국채 발행을 더하면서 이자도 더 줄 거라는 선언입니다. 환율은 또 어떤가요? 2026년 1월 달러당 156엔대를 돌파했습니다. 급격한 엔저 흐름 속에 해외 투자 자금이 일본 자산을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채 입찰도 이상했습니다. 1월 초 실시된 20년물 입찰은 예상 대비 낮은 응찰률을 기록했고 일부 초장기물은 투자 수요 부진으로 유찰 위기까지 거론됐습니다. 이 숫자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뢰가 붕괴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무너지고 국채 입찰이 실패합니다. 숫자는 지금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금리란 돈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건 그냥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구조 재정은 푼다. 통화는 쥘다. 이중 권력의 충돌 구조. 일본 정부는 사나이노믹스를 내세워 확장 재정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감세, 경기 부양, 국채 발행. 이건 유권자에게 인기 있는 풀기 전략입니다. 반면 일본은행 BOJ는 디플레이션 탈출 이후 최초로 긴축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마이너스 금리 폐기, 양적 긴축 큐티. 이 두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면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스스로를 이중적 존재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한 손으로는 돈을 푸는데 다른 한 손으로는 시장에서 그 돈을 비싸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구조 헌법 통제라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붕괴. 일본 헌법 제83조는 국가 재정을 국민 대표인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85조는 국회의 동의 없는 지출은 불법이라 못 박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예산안이 금리 3.0%를 반영해 국채금리 상승을 기정사실화합니다. 국채 발행량은 사상 최대, 세입 없이 돈을 빌리는 구조. 결과적으로 국회가 아니라 시장이 국가 지출을 심판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건 헌법의 순서를 뒤집은 겁니다. 민주주의가 시장에서 가격으로 심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구조 국민 심리의 인식 붕괴. BOJ는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서민경제 붕괴 우려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건 정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심리 메시지입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기업 차입 비용이 급등합니다. 소비는 얼어붙습니다. 유권자는 정부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은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금리라는 숫자에 담아내는 겁니다. 이 모든 구조를 하나로 요약하면 일본은 지금 헌법적 제어 장치가 무너지고 시장과 정부가 싸우고 국민이 등을 돌리는 삼중 구조의 신뢰 붕괴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정부, 은행, 국민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바로 그 균열의 숫자입니다. 이 사태는 단지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 나라의 구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의 일본,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일 끝없는 돈풀기, 재정 중독 구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성장을 위해 세금 대신 국채를 찍어 재정을 운영하는 관행을 굳혔습니다. 이제 일본의 국채 발행 잔액은 GDP의 250%, 세계 최악 수준의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기보다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는 일본은행이 사주고 그걸 보고 시장은 어차피 안 망하겠지라며 사들이고 그 흐름이 30년간 반복됐습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BOJ는 금리를 올리고 있고 정부는 여전히 국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그걸 사주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일본은 지금 국민 3명 중 1명이 고령자입니다. 노인 복지 예산은 폭증하지만 청년 세대는 줄고 있고 세금은 덜 거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감세 국채 확대라는 포퓰리즘 재정입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인하 공약을 내걸며 유권자의 불안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국채 시장의 불신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고 돈은 계속 찍히고 있다. 금리 폭등이라는 시장의 복수가 시작된 거죠. 3정치 시스템의 단절. 지금 일본 정치는 중의원 해산을 앞두고 있는 임시 권력 구조입니다. 정권은 안정적이지 않고 BOJ와의 정책 조율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총선 직전에는 정부가 무리수를 두기 쉽다는 선거 포퓰리즘 리스크를 가장 우려합니다. 결국 이 모든 원인이 금리라는 하나의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리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30년 동안 누적된 시스템적 실패의 결과다. 일본 금리는 지금 30년간의 실패와 회피가 폭발한 결과입니다. 이건 구조 자체가 무너진 신호입니다. 1. 미국 긴축해도 시장은 안 무너졌다. 2022년부터 202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 5.5%까지 폭등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는 단기 급등 장기의 안정의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왜일까요? 달러 패권 국가, 신뢰 세입 구조. 세금이 들어오고 인구는 성장하고 정치 시스템은 규범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서는 미국이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 이탈리아 재정 위기에서 유로존이 구해냈다. 2010년대 초 이탈리아는 국가 부채 문제로 금리 7%까지 치솟는 국가 디폴트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 ECB 개입해 국채 매입, 유로존이라는 공동체 신뢰가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그런 안전망이 없습니다. 일본은 단독 국가고 BOJ는 중앙정부와 정책 충돌 중이며 시장과의 신뢰 회로는 끊겨 있습니다. 3. 영국 단 3일 만에 무너진 시장 신뢰. 2022년 리즈 트러스 총리는 감세 정책과 재정 팽창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파운드화 급락, 영국 국채 금리 급등, 3일 만에 총리 퇴진. 시장은 반응이 빠릅니다. 말뿐인 재정 계획, 시장 무시형 정책은 즉각적인 금리 보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4. 한국 금리 안정, 하지만 유동성 트라우마는 있다. 한국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낮은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약 50%, 긴축과 재정 건전성 사이 조율, 정부 한국은행 간 메시지 일치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가계 부채의 폭증과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 들어 재정 지출 확대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이나 미국보다 더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도 미국처럼 금리 올리고 버티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한 가지 핵심 구조를 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 신뢰를 버리고 정치 논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정치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금리 폭등을 막았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그 벽을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금리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말하는 건 국가에 대한 시장의 정직한 감정입니다. 일본은 지금 그 숫자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의 낙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의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권자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그 냉정함의 스크린입니다. 지금 일본은 그 스크린에 국가의 신용 붕괴라는 제목을 걸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국채는 안전하다고 말했던 정부, 마이너스 금리는 계속된다고 장담했던 중앙은행, 재정은 탄탄하다고 말했던 정치인들. 지금 그 말들의 결과가 2.26%라는 숫자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금리와 심리를 연결하고 있는 지금 국가의 말, 정부의 조치, 중앙은행의 수치는 곧 우리 삶의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지금 이 정부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만약 내 나라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치와 경제, 헌법과 심리, 재정과 금리, 이 모든 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연결의 균열이 지금 일본에서 터져나온 것뿐입니다. 이건 일본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도 똑같은 위기를 맞이합니다.